2026년 한국 60대 평균 순자산 공개 당시는 상위 몇 %? 이 제목을 보는 순간 아마 많은 분들이 마음이 덜컥 내려앉았을 겁니다. 나는 지금 어디쯤일까? 남들은 저만큼 모았다고 하는데 나는 왜 이 정도밖에 안 될까? 은퇴를 앞두고 있거나 이미 은퇴한 60대라면 이 질문은 단순한 숫자 문제가 아닙니다. 그건 곧 내 인생의 성적표처럼 느껴지기 때문이죠. 하지만 정말 그럴까요? 순자산이 곧 인생의 성공일까요? 그리고 평균보다 위에 있으면 안심해도 되는 걸까요? 오늘은 2026년 기준 한국 60대 평균 순자산을 출발점으로 상위 몇 %인가 보다 더 중요한 은퇴의 본질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1. 2026년 한국 60대 평균 순자산, 숫자의 의미. 최근 통계 흐름을 보면 한국 60대 가구의 평균 순자산은 대략 4억 5억 원대 수준으로 형성되어 있습니다. 물론 지역, 자가주택 보유 여부, 부채 규모에 따라 편차는 큽니다. 상위 20% 이상은 10억 원이 넘는 경우도 있고 하위 20%는 1억 원 이하인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이겁니다. 평균은 당신의 삶을 설명해 주지 않습니다. 서울에 집 한 채만 있어도 자산은 크게 잡히지만 현금 흐름이 부족하면 생활은 빠듯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자산 규모는 평균보다 낮아도 연금과 현금 흐름이 안정적이면 훨씬 여유롭게 살 수 있습니다. 즉, 은퇴 이후 삶에서 진짜 중요한 건 자산의 크기가 아니라 구조와 흐름입니다. 2. 은퇴 준비의 본질은 순위가 아니라 지속 가능성. 많은 분들이 나는 상위 몇 %일까? 에 집중합니다. 그런데 은퇴의 핵심 질문은 사실 이겁니다. 내가 죽을 때까지 돈이 끊기지 않을 수 있을까? 60세에 은퇴하면 기대 수명 기준으로 2030년을 더 살아갑니다. 그 긴 시간 동안 매달 생활비가 필요합니다. 자산이 5억 원 있어도 대부분이 부동산에 묶여 있고 현금화가 어렵고 연금이 적다면 생활은 불안할 수밖에 없습니다. 반대로 자산이 3억 원이어도 국민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으로 월 25만 300만 원이 꾸준히 나오고 주거가 안정되어 있다면 심리적 안정감은 훨씬 큽니다. 은퇴는 게임 끝이 아니라 제2의 인생이 시작되는 시점이니까요. 3. 사례로 보는 60대의 현실. 사례 1. 자산 9억 원인데 늘 불안한 김씨. 김씨는 62세입니다. 서울의 아파트 한 채 시가 8억 원, 예금 1억 원. 총 순자산은 9억 원 수준입니다. 통계로 보면 상위권입니다. 그런데 김씨는 늘 불안합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국민연금 월 110만 원, 개인연금 거의 없음, 생활비 월 300만 원, 부족한 돈은 예금에서 까먹고 있습니다. 집은 비싸지만 팔면 갈 곳이 마땅치 않고 전세나 월세로 옮기자니 자존심이 상합니다. 겉으로 보면 상위 몇 %지만 실제 체감은 늘 불안합니다. 자산 규모가 크다고 해서 은퇴가 편한 건 아닙니다. 사례 2. 자산 3억 5천만 원, 그러나 안정적인 박씨. 박씨는 61세입니다. 지방 중소도시에 2억 원짜리 아파트 거주, 예금과 금융자산 1억 5천만 원. 평균보다 조금 낮은 수준입니다. 그런데 박씨는 이렇게 말합니다. 난 괜찮아요. 매달 나오는 돈이 있으니까요. 국민연금 140만 원, 퇴직연금 80만 원, 개인연금 50만 원, 총 270만 원이 매달 들어옵니다. 부채도 없습니다. 큰 사치는 못하지만 여행도 1년에 한두 번 다니고 손주 용돈도 줍니다. 박 씨는 상위 자산가는 아니지만 현금 흐름 상위권입니다. 은퇴 만족도는 오히려 김 씨보다 높습니다. 사례 3. 늦게 준비했지만 방향을 바꾼 이 씨. 이 씨는 58세에야 현실을 직시했습니다. 순자산은 2억 원 남짓, 노후 준비가 거의 안 되어 있었습니다. 처음엔 좌절했습니다. 난 평균에도 못 미치네. 하지만 방향을 바꿨습니다. 생활비 구조를 점검해 고정비 30% 절감, 소형주택으로 갈아타며 일부 현금 확보, 60세 이후 파트타임 근무 계획 수립, 연금 수령 전략 재설계.
그 결과 63세 현재 완전한 은퇴 대신 반은퇴 상태로 월 200만 원 이상의 안정적 흐름을 만들었습니다. 이 씨는 이렇게 말합니다. 상위 몇 %인지는 모르겠고 이제는 내가 통제하고 있다는 느낌이 들어서 좋아요. 은퇴 준비는 늦어도 방향만 맞으면 달라질 수 있습니다. 4. 결국 우리가 물어야 할 질문. 나는 상위 몇 %인가? 이 질문 대신 이 세 가지를 스스로에게 물어보면 좋겠습니다. 내 자산은 현금 흐름을 만들어내는 구조인가? 의료비와 장수 리스크에 대비되어 있는가? 돈 말고도 은퇴 후 시간을 보낼 계획이 있는가? 은퇴는 단순히 돈의 문제가 아닙니다. 정체성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직장을 떠난 후 나는 누구인가? 무엇으로 하루를 채울 것인가? 이 질문에 답이 없는 상태에서 자산 순위만 높아봐야 공허함은 해결되지 않습니다. 5. 평균은 참고일 뿐 기준은 나 자신. 2026년 한국 60대 평균 순자산. 분명 참고할 만한 지표입니다. 하지만 그 숫자는 당신의 삶의 맥락을 모릅니다. 부모 부양을 했는지, 자녀 교육비를 얼마나 썼는지, 사업 실패를 겪었는지, 건강 문제로 지출이 있었는지, 각자의 이야기는 다릅니다. 그러니 평균과 비교해 자책할 필요도 괜히 우쭐할 필요도 없습니다. 은퇴 준비의 본질은 남보다 위에 있는가가 아니라 내 인생이 지속 가능한가입니다.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상위 10%에 들어도 불안하면 실패한 은퇴입니다. 평균 이하라도 마음이 편하면 성공한 은퇴입니다. 이제 질문을 조금 바꿔보면 어떨까요? 나는 상위 몇 %인가? 가 아니라 나는 앞으로 30년을 내 속도로 내 방식으로 살아갈 준비가 되어 있는가? 그 질문에 당당히 네라고 답할 수 있다면 당신은 이미 충분히 잘 준비하고 있는 겁니다. 앞에서 우리는 상위 몇 %인가? 보다 지속 가능한가? 가 더 중요하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자연스럽게 이어질 질문은 이것입니다. 그렇다면 지속 가능한 은퇴를 만드는 과학적인 원칙은 무엇인가? 감이 아니라 데이터와 근거로 말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이번에는 감정이 아니라 경제학 재무설계 이론행동과학 노년학 연구를 바탕으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1. 장수 리스크. 우리는 생각보다 오래 산다. 통계청과 보험계리 자료를 보면 60세 한국인의 기대여명은 대략 2328년 수준입니다. 여성은 30년 가까이 살아가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평균이 아니라 상위 생존 확률입니다. 재무설계에서는 평균 수명이 아니라 상위 25% 생존 연령 90세 이상까지 고려하라고 권합니다. 왜냐하면 돈이 먼저 떨어지는 것이 가장 큰 리스크이기 때문입니다. 이건 확률의 문제입니다. 예를 들어 60세 남성이 85세까지 살 확률이 50%라고 하면 그는 동전 던지기 수준의 확률로 25년 이상을 살아갑니다. 즉, 설마 그렇게 오래 살겠어는 통계적으로 전혀 안전한 가정이 아닙니다. 그래서 은퇴 설계는 20년이 아니라 30년 시계로 봐야 합니다. 2. 4% 룰과 인출률의 과학. 미국 재무학계에서 오랫동안 연구된 개념 중 하나가 안전 인출률 세이프 위드 드로월 레이트입니다. 대표적인 것이 이른바 4% 룰입니다. 원리는 단순합니다. 은퇴 첫 해에 총 자산의 4%를 인출, 이후 물가 상승률만큼 인출액 조정. 역사적 데이터 기준 30년간 자산이 고갈되지 않을 확률이 높음. 예를 들어 순자산이 5억 원이라면 연 2천만 원, 월 약 166만 원이 비교적 안전한 인출선이라는 뜻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메시지는 이겁니다. 자산이 5억이면 많다가 아니라 월 160만 원짜리 기계라는 뜻입니다. 이 계산을 해보면 많은 분들이 현실을 직시합니다. 생활비가 월 300만 원인데 연금이 150만 원밖에 없다면 자산 5억으로는 부족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핵심은 총 자산이 아니라 총 현금 흐름입니다. 3. 부동산 집중의 위험 분산의 원칙. 한국 60대 자산의 70% 이상이
부동산에 묶여 있다는 조사 결과들이 많습니다. 문제는 부동산은 가격은 크지만 현금 흐름은 약하다는 점입니다. 재무이론의 기본은 분산 투자 포트폴리오 다이버서퍼케이션입니다. 노벨 경제학상을 받은 마코위치의 포트폴리오 이론은 자산을 여러 종류로 나눌 때 변동성이 줄어든다고 설명합니다. 그런데 현실은 이렇습니다. 집 한 채가 자산의 80%, 금융자산은 예금 위주, 주식 채권연금은 부족. 이 구조는 가격 변동, 유동성 위기, 지역 경기 침체에 취약합니다. 은퇴 이후에는 수익 극대화보다 변동성 최소화와 현금 흐름 안정화가 더 중요합니다. 이건 투자 철학의 변화입니다. 4. 행동경제학이 말하는 은퇴 실패의 원인. 흥미로운 연구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노후 준비를 미루는 경향이 강합니다. 행동경제학에서는 이를 현재 편향 프레전트 바이어스이라고 부릅니다. 지금 소비는 확실한 행복, 미래 대비는 추상적인 걱정. 그래서 많은 분들이 50대 후반이 되어서야 이제 큰일이네라고 느끼는 겁니다. 또 하나는 손실 회피 성향 로스 어버전입니다. 은퇴 직전이 되면 위험을 과도하게 피합니다. 그래서 인플레이션을 이길 자산을 거의 보유하지 않게 됩니다. 그 결과는 돈을 잃을까봐 두려워하다가 물가에 서서히 잠식당하는 구조. 노후는 심리 싸움이기도 합니다. 5. 과학이 말하는 행복한 은퇴의 조건. 하버드 성인발달 연구 80년 이상 진행된 장기 연구는 노년의 행복을 결정하는 가장 큰 요인을 돈이 아니라 관계와 의미라고 결론 내렸습니다. 물론 일정 수준의 경제 안정은 기본 조건입니다. 그러나 그 이후의 행복은 사회적 연결, 역할 유지, 신체 활동, 인지 활동과 강하게 연결됩니다. 노년학 연구에 따르면 은퇴 후 완전한 무활동 상태는 인지 저하와 우울 위험을 높입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완전 은퇴보다 점진적 은퇴 페이지드 리타이어먼트가 권장됩니다. 주 23일 근무, 자문 강의 파트타임, 소규모 창업. 이런 구조는 소득뿐 아니라 정체성과 자존감을 유지해 줍니다. 6. 그래서 다음 단계는 무엇인가? 이제 질문은 바뀌어야 합니다. 나는 상위 몇 %인가? 가 아니라 내 자산의 안전 인출률은 얼마인가? 연금 포함 월 현금 흐름은 얼마인가? 90세까지 지속 가능한 구조인가? 나는 은퇴 후 무엇을 하며 살 것인가? 이 네 가지에 답하지 못하면 자산 규모와 상관없이 불안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7. 냉정하지만 희망적인 결론. 과학적 데이터는 냉정합니다. 우리는 생각보다 오래 산다. 물가는 계속 오른다. 단일 자산 집중은 위험하다. 인간은 준비를 미루는 경향이 있다. 하지만 동시에 희망도 분명합니다. 인출률을 관리하면 지속 가능성은 계산 가능하다. 소비 구조를 조정하면 필요 자산은 줄어든다. 점진적 은퇴는 소득과 행복을 동시에 지킨다. 관계와 활동은 돈보다 강력한 삶의 만족 요인이다. 은퇴는 막연한 운이 아니라 설계 가능한 프로젝트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 글을 읽고 있다는 것 자체가 이미 늦지 않았다는 증거입니다. 이제 정말 중요한 질문을 던져볼 차례입니다. 당신의 자산은 숫자입니까? 아니면 30년을 버텨낼 시스템입니까? 그 차이가 상위 몇 %보다 훨씬 더 중요한 기준입니다.